안녕하세요, 쌈무이님. 11년 전이었던 20살에 귀친소와 팔적 귀신을 통해 쌈무이 유튜브에 입문한 31살의 구독자입니다. 이제 31가 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거나 꿈을 꾸는 일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제보해볼까 하다가 이제야 제가 겪은 경험담 몇 가지를 제보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 제 나이 12살 초등학생 시절, 경기도 이천시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때의 일입니다. 농가밭 그리고 아주 작은 초등학교 하나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 댁과 도보로 불과 5분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제 사촌 형제들도 함께 살고 있었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저희들은 자주 몰려다니며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연히 평소에도 할머니 댁과 저희 집을 자주 왕래하며 같이 놀았었죠. 그런데 어느 여름,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저는 사촌형과 놀기 위해서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렸습니다. 다니는 사람 하나 없는 길은 비 때문인지 어두침침했고,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옷을 적시는 비 때문에 뭔가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할 때쯤에는 거의 비 맞은 생쥐처럼 온몸이 홀딱 젖었죠. 할머니 댁에 들어가자 안에는 할머니와 사촌형이 있었는데, 절 보자마자 아주 놀랐을 정도로 말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다 젖었어? 밖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산을 써도 젖더라고. 사촌형의 질문에 물기를 털어내는데, 문득 앞을 바라보니 형과 할머니가 절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니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입을 여셨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비는 무슨 비? 해가 저리 쨍쨍한데.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 비 오는데? 저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할머니의 말에 바깥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창밖의 날씨는 더없이 맑았거든요. 쨍할 정도로 파란 하늘에 여름 햇볕이 따갑게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거의 샤워하듯 맞았던 비는 먹구름채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더라 하시며 넘기셨지만, 사촌형은 저를 그냥 거짓말쟁이, 관심병자 취급하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는 더 이상 놀 기분도 들지 않았어요. 비를 실컷 얻어맞았더니 몸도 너무 무겁고 나른했고요. 결국 저는 기껏 놀러 가서는 1시간쯤 낮잠만 한숨 자고는 곧장 다시 저희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의 날씨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듯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시골의 여름볕이 보통 그렇듯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낮잠을 자는 동안 그럭저럭 말랐던 옷이 순식간에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더위를 이기지 못해 헐떡거리던 제가 고개를 돌리자 비 오던 때에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던 길의 좌우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받치며 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땐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니와 사촌형이 그랬듯이 놀란 것 같은 얼굴로요. 어머, 너 왜 이렇게 젖었어? 우산은? 밖에 해 완전 쨍쨍해. 너무 더워서 땀이 젖은 거야.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당황한 듯 언성을 높여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그리고 밖을 봤을 때 저는 아까 할머니 댁에서 느꼈던 현기증을 다시 한번 몸이 저리도록 실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불태우듯 쨍쨍하던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누구도 믿지 않아 농담처럼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빨간 옷의 여자. 이번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18살쯤이었던 것 같네요. 당시 저는 평소에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림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다가 늘 그렇듯 지긋지긋한 가위에 눌렸는데, 사실 평소 가위에 눌릴 때에는 무언가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행여나 보이더라도 굉장히 흐릿하게 보였고요. 하지만 그날은 굉장히 뚜렷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기름기에 떡지고 산발한 검은 머리,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의 여자가요. 여자는 마치 뼈를 마주대고 문대는 것 같은 불길한 탁음을 쏟아내며 제 머리맡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가위 눌림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생생한 그 생김새 때문에 저는 보통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감에 정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는 기괴한 동작으로 천천히 움직이더니 저의 왼쪽 팔을 잡고는 미친 듯이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쉰 듯이 틀어막힌 목구멍에서 소리는 나오지 않고 몸은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죠. 짐짝처럼 질질 몸뚱이가 끌려가는 와중에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선명한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릿하게 굳은 온몸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제가 계속해서 버티자 그 소름 돋는 소리를 괴성처럼 내지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세게 저를 끌어당겼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통나무 같은 몸을 바닥에 밀착시키며 시간을 끄는 저와 이제는 숫제 짐승처럼 울부짖는 여자. 그 기묘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던 어느 순간 웬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벽을 물처럼 통과해 들어온 것은 검은 장포를 길게 늘어뜨린 창백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봐도 저승사자라고 밖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생김새였죠. 사실 그가 나타난 것이 제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차마 글로 옮겨 적을 수 없을 뿐 남자는 제 왼팔을 끌어당기는 여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생김새를 하고 있었거든요. 난 죽었다. 다 끝이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온통 가득 메웠습니다. 제 몸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기분에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와중에도 눈물이 주르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자는 다시 한번 가자고 말하더니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건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데리러 온 것은 제가 아니라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쪽이었습니다. 여자는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남자의 손에 붙들려 사라져버렸죠. 그제야 온몸을 짓누르고 있던 마비에서 벗어난 저는 곧장 트인 목구멍으로 그동안 참아오던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신 어머니께 죽도록 혼이 났죠.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악몽 꾸고 귀신 타령이냐. 이 오밤중에 소리를 질러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느냐면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18 나이가 부끄럽게도 이불에 실금까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 정말 미친듯이 혼이 나면서도 그리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말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무서웠으니까요. 차라리 어머니께 혼나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이런 저의 말을 절대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꿈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제 왼팔에 새겨진 선명한 피멍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붙들었던 것처럼 아직 붉은기도 가시지 않은 그 멍은 지난밤 제 왼팔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던 여자의 손이 붙들었던 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 어머니의 말대로
꿈이었을 뿐일까요? 그렇다면 그 손자국 모양의 비멍은 제가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누구누구야. 이번 경험은 아주 짧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반갑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어련히 친구나 지인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거짓말처럼 튀어나와 제 코앞을 스쳤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골목길을 지나치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차량과 추돌하고는 새총의 탄원처럼 저를 스쳐 지나간 거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불러세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날아온 오토바이에 무슨 꼴이 되었을지 짐작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정작 저를 불러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들려왔던 제 뒤편은 물론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제 이름을 불렀을 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를 불렀던 목소리는 위험을 경고하는 듯 다급하기는커녕 굉장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딱 한 걸음 차이로 저를 살렸던 그 목소리의 주인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마도 예지몽? 보통 꿈이라는 것은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꿈도 없는 잠을 잔다는 표현처럼 말도 못하게 피곤하거나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에는 전원이 꺼지듯이 완전히 잠들어 버리게 되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이런 경우입니다. 꿈이라는 걸 전혀 꾸지 않는 분이시죠.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를 도통 이해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던 악몽도 그렇고 저는 잠을 자면 항상 꿈을 꾸는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에는 악몽을 정말 많이 꿨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꿈은 예사로 꾸었고 가위를 눌리는 일도 다반사였죠. 저희 어머니는 이런 제 꿈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주 질색팔색을 하셨어요. 언젠가부터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수준이었고요. 물론 나이를 먹은 지금은 옛날처럼 항상 그런 꿈을 꾸진 않지만 정말 아주 가끔은 예지몽 비스무리한 걸 꾸곤 합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늘 그렇듯 잠에 들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꿈을 꿨습니다. 그건 아주 생생하고 실감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생히 기억날 만큼요. 꿈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운전을 하고 계셨고 그 조수석에는 누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드라마의 카메라처럼 3인칭 시점에서 보고 있었고요. 차량의 뒷좌석에는 장바구니가 있었으니 짐작컨대 아마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차는 초록불이 들어오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10년 무사고 경력이 무색하지 않게 아주 방어적인 운전이었죠. 하지만 그 안전주의 운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날듯이 달려든 차량이 어머니와 누나가 타고 있던 차를 옆면에서 거칠게 들이받았습니다. 종이장처럼 찢겨진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단숨에 숨이 끊어졌고요. 꿈속이었지만 가슴이 뜯겨나갈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이 가슴을 저면했습니다. 어느샌가 3인칭 시점에서 벗어난 저는 사고 현장 앞에서 오열했고 얼마 못 가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 불안해진 나머지 아침이 밝자마자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며 운전을 만류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짜증이었습니다. 이제 성인식이나 된 놈이 나이값 못하고 또 꿈타령을 한다며 타박을 하셨죠.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와 누나는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저녁에 퇴근 후에 장을 보고 함께 돌아가던 어머니와 누나는
신호등 앞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천천히 출발을 했다는데 그때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를 하던 차량이 추돌하게 된 것이었죠. 그 차는 음주운전이었던 데다가 교차로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도로를 횡단한 까닭에 상대측 과실 100%의 사고였죠. 다행히 꿈과 다르게 어머니와 누나는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병원 신세는 피할 수가 없었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머니께선 제 꿈을 인정하시게 되었죠. 그로부터 1년 후 이번에 저는 친구가 운전 중에 어린아이를 차로 깔아 뭉개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 역시 굉장히 생생했고 대단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며칠 후 새벽 운전 중에 아주 어린 새끼 고라니를 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사촌형의 이혼, 친구 집에 도둑이 드는 일 등 꿈으로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다행히 앞선 일들이 그렇듯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꿈에서 보았던 일들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꿈을 꾸는 저로서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어쨌건 제 꿈에서만큼은 규모가 줄어들지도 않은 참사를 몇 번씩이나 봐야만 했으니까요. 다행히 지금은 1년 이상을 그런 꿈을 꾸지 않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폐가 체험. 지금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지만 전 앞선 이야기에서 말했듯 초등학생 시절까지는 경기도 이천의 한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시골 마을답게 딱히 새 거라고는 무엇도 없는 곳이었어요. 집들은 하나같이 낡고 오래된 데다가 간혹 컨테이너를 이어붙여 개조한 불법 건축물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의 초등학교 근처에는 오래된 3층짜리 석조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히 사는 사람도 없는 빈집이었는데 평소에는 그 집에 딱히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던 초등학생 시절의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갈 일이 생기고 맙니다. 조금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담력 시험이었습니다. 일의 시작은 저보다 한두 살쯤 어렸던 학교 동생 A의 제안이었습니다. 저 폐가에 들어가 보자. 설마 다들 무섭냐? 밤도 아니고 낮에 뭐가 무섭냐? 아마 처음에는 본인 친구에게만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거절을 당하자 주변 형들에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아마 정작 본인도 혼자 들어갈 깜냥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거의 시비를 거는 듯한 어조가 되고 보니 형의 입장이었던 저도 엉덩이를 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학교 중이던 학생들 몇몇이 뭉쳐 그 석조저택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최초로 이야기를 꺼냈던 A와 그 친구 3명, 놈들보다 형인 저와 제 친구 2, 거기에 저와 어울려 다니던 사촌형과 그 친구까지 총 9명의 대인원이었죠. 하지만 정작 석조 건물에 들어갔던 것은 저, 그리고 A와 그의 친구, 그리고 사촌형의 친구까지 총 6명 뿐이었습니다. 사촌형과 제 친구들은 괜히 겁을 먹고는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린다고만 했죠. 우리의 목표는 3층까지 올라가서 창문 밖으로 인사하고 나오기였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자 홀처럼 보이는 큰 거실이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 좌우로 크고 작은 방 2개와 부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집치고는 제법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안방문에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기엔 꽤 무서운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달마도였습니다. 사실 그 이외에는 1층에서 별일은 없었습니다. A를 따라온 동생들 중에 2명이 호기를 부린답시고 방구석에 소변을 누웠던 것이 유일한 특이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층. 본격적으로 생활을 했던 층인지 몇 개나 되는 방이 줄지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탐험하는 기분으로 살펴본 방 안에는 낡고 하얀 옷장과 푹 꺼진 침대 매트리스 정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게는 좀 오싹했습니다. 당시까지 살아온 12년의 삶을 통틀어서
침대라는 것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낡고 먼지를 덮어쓰긴 했어도 오칠을 한 검은색 자개장이 아니라 흰색의 깔끔한 옷장도 처음이었고요. 괜시리 낯설고 이질적인 기분에 더 괴례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3층에는 1층에 비해 많이 좁다란 거실과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심지어 2층의 방과는 달리 그 방은 아예 텅 비어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건물은 밖에서 보기에도 특별히 기괴한 형태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보통의 빌라처럼 생겼었죠. 그럼 1층과 2층 그리고 3층은 가구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넓이는 같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3층의 실내는 비정상적으로 좁았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거실 대신 텅 빈 방 안을 뒤적였고 얼마 안가 개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작은 철문을 찾았습니다. 분명 저곳에 무언가가 있으리라 짐작되는 곳이었죠.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던 사촌형의 친구가 냉큼 그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암만 어린애라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넓이는 아니라 다 같이 모여 자그마한 철문 안쪽을 살폈죠. 그곳에는 역시 짐작대로 3층의 남은 넓이만큼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방의 구조가 아니라 보란듯이 우리 눈 바로 앞에 놓여진 한 켤레의 구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선을 차지한 것은 구두와 구두 주변에 빈틈없이 들어찬 검은 얼룩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들이었던 우리는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한 불길함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 엎지른 물처럼 퍼진 검은색의 얼룩. 그건 분명 메마른 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날듯이 뛰어내려갔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 건물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층에 도착한 순간 바람이라도 분 것처럼 열어두었던 건물의 정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층 곳곳에 있는 창문도 녹이 슬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5명이 모조리 아귀처럼 문에 달려들어 두들기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망을 본다고 남아있었던 사촌형과 친구들이 동네 어른들을 불러왔고 그분들이 힘을 쓰고 나서야 우리는 건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각자의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무지하게 혼이 났고요. 그 이후 그 건물은 문을 모조리 떼어낸 채 공사 현장에 쓰는 안전 테이프로 입구를 틀어막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애들을 막으려고 혹은 들어가더라도 나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손을 쓰신 거였죠.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6번째 이야기, 이어지는 꿈. 폐가 체험 다음 날부터 저는 어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까지 늘상 꾸던 다른 꿈과는 달리 이 꿈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멈추었다가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전날 꾸었던 꿈의 끝부분이 다음날 꾸는 꿈의 시작점이 되는 시기였죠. 첫째 날, 전 그저 그 속초저택 앞에 있는 논두렁에서 몸을 낮춘 채 그 집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둘째 날, 숨어있던 논두렁에서 빠져나와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고, 셋째 날, 그 집 바로 앞에서 조심스럽게 집을 훔쳐보고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 여태까지의 꿈과 마찬가지로 지난밤 어깨를 잡힌 시점에서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 확인한 제 뒤의 사람은 검은 우비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생김새의 그 여성은 저에게 무척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손에는 날카로운 부엌칼 하나가 들려 있었고 겁에 질렸던 저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닷새째 되는 날 꿈에서 저는 도망을 치려다 넘어져 다시 그 여성에게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들고 있던 칼을
저에게 거세게 내리찍었어요. 간신히 몸을 돌렸지만 완전히 피하진 못해 한쪽 가슴팍을 크게 다쳤습니다. 꿈인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어떻게든 도망가려 몸부림을 친 그 순간 저의 잠꼬대에 잠이 깬 어머니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꿈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혼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폐가 체험 이후 그 강렬했던 기억 때문에 꾸는 악몽인 줄 알았으니까요. 더구나 어머니는 당시까지 제 꿈을 싫어하셨으니 괜히 혼난 지 얼마 안 된 마당에 또 어머니의 비위를 거스르느니 그저 참아 넘기고 있었죠.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지 다음날 저녁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 밖까지 저를 데리고 나오신 할머니는 들고 오신 소금을 저에게 세게 흩뿌리셨어요. 아귀 힘을 얼마나 주신 건지 소금 줄기에 맞을 때마다 채찍질을 당하는 듯 따갑고 정말 아팠습니다. 그 이후 하얀 한지 같은 것에 불을 붙이시더니 무슨 고무줄 놀이처럼 그걸 뛰어넘은 후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할머니가 시켰던 일을 마친 저는 신기하게도 더 이상 그 꿈만은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일이 마무리되진 않았어요. 닷새째 되던 날 꿈에서 가슴팍을 찔린 이후 이상하게도 현실에서까지 숨을 쉬기가 버거웠고 호흡곤란이 발작처럼 찾아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잠마저 설쳤습니다. 어렵사리 찾아간 병원에서 저에게 준 것은 앞으로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약과 호흡 보조기였습니다. 30이 된 지금까지도 저는 뛰거나 운동을 하는 행위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덕분에 군대 신검 결과 사급을 받아 훈련소만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습니다만 좋은 점은 딱 그것뿐입니다. 만약 그때 칼을 완전히 피했다면 지금 저는 건강했을까요? 아니면 꿈이 알려지는 게 늦어져 더 나쁜 일을 당했을까요? 혹시 칼을 피하지조차 못해 더 심한 상처를 입었다면 어땠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옛날 일에 부질없는 망상인 줄 알면서도 몇 번이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7번째 이야기. 너무나 슬픈 돼지 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도 결국은 제 꿈 이야기군요. 앞서 말한 내용들이 하나같이 썩 기이한 일이다 보니 제가 늘상 그런 꿈만 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개꿈을 꾸기도 하고 기억에 남도록 선명한 꿈을 꾸기도 하죠. 물론 가장 많이 꾸었던 것은 역시 악몽입니다. 하지만 저도 가끔은 좋은 길몽을 꾸기도 하는데요. 다음은 제가 고등학생 때 꾸었던 꿈입니다. 꿈에서 저와 누나 그리고 어머니는 셋이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 중이었습니다. 여름이라 더운 날씨에 바람을 들어오게 하려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았었죠. 그런데 집 밖에서 돼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란 제가 밖을 내다보니 구슬처럼 반질반질 아주 예쁘게 생긴 아기 돼지들이 여러 보이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좋게 10마리는 넘어 보였는데 모두 하나같이 빨간 리본을 묶고 황금빛의 후광을 내뿜으며 저희 집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동물을 너무나 좋아하던 저와 누나는 환하게 웃으며 돼지들을 반기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생에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하셨는지 동물이란 동물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주 치를 떠시거든요. 이내 한 손엔 빗자루, 한 손에 후라이팬을 들고 나오신 어머니는 집을 향해 다가오던 아기 돼지들에게 무자비하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몇 번이나 어머니께 얻어맞으면서 황금빛의 후광을 잃은 아기 돼지들은 모조리 집에서 도망쳐버리고 저는 그 상황에 슬퍼하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버릇처럼 꿈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드리니 어머니는 돼지 꿈이 얼마나 좋은 꿈인데 왜 돼지들을 내쫓았냐며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쫓아내신 건 어머니신데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네 꿈에 동물을 싫어하는 본인을 등장시킨 것이 바로 너라며 끝끝내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돼지 꿈이니
효험이 있긴 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사두셨던 로또의 번호가 모조리 들어맞았거든요. 물론 돼지들이 문턱까지밖에 오지 못했던 까닭인지 하나같이 딱 한 자리씩 빗나가는 바람에 5,000원도 받지 못했지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소한 이야기가 몇 가지 더 남아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기도 하고 의미가 있을 법한 이야기가 많지가 않네요.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이번 이야기들만은 못해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현생이 바빠 지들어 사는 제게 그걸 쓸만한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쉬는 날도 제대로 없는 나날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현실이 힘들지언정 귀신 같은 것 안 보고 가위에 안 눌리는 지금이 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귀신 한번 본 적이 없어서 가위 한번 눌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러우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거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이야기로만 즐기는 게 가장 좋겠죠. 산무이님과 산무이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만 여기까지 적겠습니다.